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설 용기를 가진 시민들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집회로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고 정부의 잘못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그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경험을 가진 나라.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목소리가 억눌리고 진실이 감춰지며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의 이야기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 믿으며 자라온 그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힘을 처음 목격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와 통제가 어떤 대가로 유지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학생 사망 사건과 진실을 요구하는 시위. 그러나 곧 이어진 정보 삭제와 은폐.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나라가 감추고 있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정말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샤오린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의 대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누구보다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모님은 제게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역사 시간마다 배우는 5천년의 찬란한 역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성장, 그리고 질서를 중시하는 안정된 사회 시스템은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중국은 강대국이고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제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에서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게시물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게시물은 지방에서 발생한 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거 진짜일까? 라는 호기심에 댓글을 남기려 했지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자 게시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이건 그냥 검열의 일부겠지. 어차피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면 곧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게시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정이잖아 라고 말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함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방학 전은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한 강의를 들으며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세계 각국의 정치 체제와 언론의 역할이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지수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나요? 질서가 중요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질서와 자유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보장받으면서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은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국의 안정된 사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에서 들은 한국의 시스템은 이와 너무나 달랐어요.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니.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유학 기회였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우리 흉내나 내는 게 전부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호주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언론 자유지수, 그리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다던 그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은 그저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하고 오자.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읽으며 자신감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들의 스승이잖아.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느낀 첫 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과소평가하며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어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상점 직원들도 미소로 대하며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로 한국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다정함이 가식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학교에서 진행된 첫 번째 강의는 한국의 정치 체제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박정희 시대의 독재와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낸다고요? 그것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요? 그렇게 하면 혼란만 생기지 않나요? 강의가 끝난 뒤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시위가 질서를 해치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띠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왜 굳이 그런 혼란을 자초하지? 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교환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유럽 출신의 학생이 한국의 촛불 집회에 대해 극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이뤄냈어요. 정말 감탄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그냥 이상적인 말이지. 그런 시위가 계속되면 결국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요? 안정된 사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유럽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란이 아닌 변화예요. 그 변화가 바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며칠 뒤 한국인 친구들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대학 근처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라는 교수님의 조언이 떠올라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스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촛불의 힘이었어요. 책을 읽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과정과 그들이 요구한 투명성과 정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했단 말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평화적으로 내는 법을 알고 있었어. 그 대답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제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한국이 정말 내가 보는 대로일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대학 수업 중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언론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때로는 무책임한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자유로운 언론이 과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나요? 중국에서는 언론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 통제되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웠는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그 자유가 남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반대로 언론이 통제되면 진실이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다 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언론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여기서는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며칠 뒤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론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있었던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 다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면 결국엔 변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계속 비판하면 정부가 반발하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언론이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처벌받거나 금지되는데요.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불편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야. 잘못된 걸 지적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리는 거.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교수님께서 수업의 연장으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한 언론사가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겪었던 과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비판과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으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저는 놀라움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국의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 언론의 보도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던 뉴스들이 중국 인터넷에서는 검색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더 자주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읽으며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깨닫는 과정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중국에서의 현실과 비교하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의 생활과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중국에서 배운 가치와 한국에서 경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들은 저를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 친구 수진의 초대로 서울의 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광장은 대규모 집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의견을 외치고 있었어요. 처음 그 장면을 본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경험하며 놀랐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군중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집회를 하면 정말 변화가 생겨?
정부가 이 목소리를 듣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 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다보면 결국 변화가 일어나.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 큰 변화를 이뤘던 사례가 많아. 그날 밤, 저는 집회에서 본 장면과 수진의 말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정부를 견제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행동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과거 집회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진과 기록들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웠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대학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한국의 정치와 시민 참여였고 교수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자유롭고 편안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의 대통령 탄핵 시위와 계엄령 같은 민감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요즘 계엄령 사건 이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탄핵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의견을 낼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나선 사람도 많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긴 적은 없나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의견을 낸다고 처벌받지 않거든. 물론 극단적인 행동은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으로서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야. 교수님도 대화에 참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지금의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조금씩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늘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안정된 사회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정부의 결정을 의심하고 필요하면 그것에 반대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그날 대화 내용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보여준 자신감과 자유로움이 제게는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을 때 유튜브에 떠도는 뉴스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시위 소식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가 학교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헤드라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드물게 시민들이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서 중국 SNS에 접속해 기사를 읽으며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는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었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일어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국 SNS에서도 뉴스 헤드라인과 몇몇 게시글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내용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기존 게시글도 삭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인터넷의 특성상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었고 사건의 진상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틀 후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한 학생이 학교에서 숨졌는데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관련된 자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멈춘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더라고요.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모두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마도 사건이 끝났거나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종 정보를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국 SNS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게시물들도 삭제되었고 관련된 토론도 자취를 감춘 듯 보였습니다.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자 관련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떴습니다. 이 상황은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며칠 후 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주제 중 하나는 언론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고 한 발표자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 언급되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정보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언론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발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와 간단히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론과 정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 고국에서는 이런 자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결국 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는 무엇일까? 이 답답함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적한 공원을 걸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자유로운 대화와 집회, 다양한 의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중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첫날, 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특히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시위에 대해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시위도 자유롭게 열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도 많이 열려요. 그러나 친구들은 제가 말한 것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그건 한국이라 가능한 거겠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잖아라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저는 SNS에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보를 통제하려는 걸까? 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발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그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목소리가 작더라도
한국에서 본 진실과 배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소규모 모임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음식이나 여행지 같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제가 한국에서 느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짧게 적어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자유로운 시위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도 언젠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물론 제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았고 삭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익숙함 속에 불편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차단당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정말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 물론 저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 시작은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바로 오늘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저는 조용히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이제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UN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세계 6위로 도약했으며 독일은 9위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경제혁신 지표에서도 한국은 11위, 독일은 12위를 기록하며 두 나라의 위치는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혁신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레만입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는 제 학문적 여정과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던 시절, 독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문구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고, 라인강의 기적은 전후 경제 부흥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은 제조업과 기술력의 강국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며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우리나라를 배우려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독일의 모델을 따라 중공업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 젊은 경제학자로서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이 독일의 성공에서 배우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4년의 한국은 제가 처음 알았던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강하지만 전기차,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산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가 독일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통해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UN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세계 6위로 도약했으며 독일은 9위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특허와 창의적 연구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독일을 추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경제혁신 지표에서도 한국은 11위, 독일은 12위를 기록하며 두 나라의 위치는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20대 후반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1981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뮌헨에 있는 한명문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된 직후였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막 마치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제 강의에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끈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교과서에 등장하는 건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과 한국전쟁 정도뿐이었죠. 그러나 강의를 진행하며 한국 학생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독일의 경제 모델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더 깊이 파고들며 왜 이런 모델이 성공했는지 철저히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한국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어떻게 전쟁 후 이렇게 빠르게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나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에게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국민소득은 독일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독특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독일 유학생들과는 다르게 항상 조별 과제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 한 명이 독일 경제사를 다룬 제 논문을 복사해 가더니 며칠 후 제게 빽빽한 메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의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저 강의를 듣고 시험 준비를 할 뿐인데 그는 독일과 한국의 경제적 차이를 비교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성공 모델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적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단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배우려는 이유는 뭘까?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1년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서울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전반적으로는 소박함이 느껴졌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속에서 묘한 활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는 무언가 굳은 결이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첫날, 저는 한국 경제 관료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경제 모델,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계를 어떻게 자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방향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의 한 관료가 저를 산업단지로 초대했습니다.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와 공장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한국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기술을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자국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곳에서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노동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으며 시간에 쫓기듯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를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희도 그런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독일은 마셜 플랜 같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재건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독일이 배웠던 교훈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교훈을 더 빠르고 현명하게 적용하고 있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넘치는 나라였지만 아직은 발전 과정에 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3년 저는 한국의 한 학회에 초청받아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방문 때 보았던 단순하고 소박했던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현대적인 도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산 자동차들이 가득했고 간판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회 첫날, 저는 발표를 하기 전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학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첨단 기술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독일의 경제 모델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독일의 제조업 성공 사례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청중들은 더 이상 독일을 단순히 배우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첨단 산업이 독일의 전통적 제조업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독일과의 비교에서 점점 대등한 위치에 서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참석자가 질문한 내용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현재의 한국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독일이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독일이 배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현실을 그 자리에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한 한국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이곳이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원들은 최신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신감과 열정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단단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들만의 끝없는 도전 정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업 문화 역시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안정성과 전통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속도와 혁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한국의 연구소와 기업들은 항상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독일 학계와 언론에서는 점차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자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과거 독일을 배우던 나라였던 한국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독일과의 비교에서 독일의 약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독일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철도 문제와 디지털 전환 이슈를 연구하던 중 한국과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 내에서 교통 인프라와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문제는 정체였습니다. 독일의 철도 시스템은 시간 엄수율이 점차 떨어졌고
기차역의 관리 상태도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KTX와 같은 고속철도는 전 세계에서 시간 엄수와 효율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이러한 비교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한국의 철도 시스템과 비교하며 독일 열차의 시간 엄수율 저하와 서비스 질 저하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한 매체는 독일 철도를 KTX와 비교하면 독일은 이제 유럽 중심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는 제자리 걸음 중이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독일 철도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효율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독일이 한국과의 격차를 가장 뼈아프게 느낀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느린 진행 속도와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한국과 같은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는 독일 국민들조차 자조 섞인 농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독일 학계에서도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이후 전통적 제조업에 의존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첨단 기술과 창의력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열린 독일의 한 경제학 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제조업 중심 경제가 향후 10년 안에 심각한 정체를 겪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과 같은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 후 독일 내 여러 기업 대표들이 한국의 경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독일이 더 이상 한국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한국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엔지니어링을 자랑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없이는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학계와 언론은 점점 더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기반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발전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던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소위 말하는 K컬처였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산업화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발전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 당시 20대 후반으로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 세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아빠, BTS 알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BTS, 뭐라고? 딸은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고 화면 속에는 7명의 젊은 한국 남성들이 화려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BTS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팬들을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자기 개발, 사회 문제, 그리고 청춘의 고민을 다루며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컬처는 단지 음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그 학생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그 작품이 단순히 한국 영화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2020년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영화는 큰 화제를 모았고 저희 대학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준비하며 한국 영화가 단순히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독일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제 수업에서 만난 몇몇 학생들은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이 취미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저에게 한국 드라마는 캐릭터의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스토리 전개가 흥미진진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K컬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용 산업, 패션,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독일에서 점차 유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 한국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독일 청년들은 김치,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K컬처를 단순한 문화적 성공으로 끝내지 않고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팝 그룹의 활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그들이 나오는 광고는 한국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은 K컬처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자사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산업화의 성공 사례로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경제 성장과 소프트 파워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독일도 과거에는 베토벤과 괴테 같은 문화적 아이콘을 통해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이 독일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한국의 새로운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독일이 한국에 경제적 영감을 주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문화적 영감을 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한 학회에서 독일과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후 한국에서 온 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예전에 한국에게 가르침을 준 나라라면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독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 세계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느린 인터넷 속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화가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성공 사례를 언급할 때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수님, 왜 독일은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것은 독일 사회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 제조업과 안정성에 의존하며 천천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만난 많은 기업가들은 한국의 속도감과 혁신 정신을 부러워하며 독일도 이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관료주의와 규제의 벽에 막혀 여전히 느린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저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제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독일 경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과 독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세션이 포함되어 있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 문화적으로 독일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 주제가 독일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독일의 제조업과 한국의 첨단 기술, 미래 경제의 융합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나라가 가진 강점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정교한 제조업과 고급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디지털화나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혁신 속도는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를 찾아와 독일과 한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중 한 한국 학자가 던진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협력하면 전 세계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은 과거의 전통과 시스템에 얽매여 변화를 더디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저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한국 대학 간의 연구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양국의 대학이 협력하여 두 나라의 경제 강점을 융합할 방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대학은 제조업의 전통적 강점을, 한국 대학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제공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2021년 저는 마침내 독일과 한국 대학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학문적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독일의 제조업과 한국의 AI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기업들과도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독일과 한국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독일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보며 기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한 한국 학생은 독일 학생들이 보여준 깊이 있는 분석과 철저한 연구 방법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독일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협력이 단지 독일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새로운 경제적, 학문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저는 독일 경제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독일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과 독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독일은 한국의 모델 국가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배움과 영감을 제공하는 위치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역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맞춰 나아가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연날, 저는 강단에 올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꿈꾸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혁신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한국의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나라들이 정체를 겪고 있을 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두 나라의 혁신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던 반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혁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했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디지털화에서 뒤처져 있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청중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연 중 저는 K컬처가 독일에게 주는 메시지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단순히 즐거움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K-팝 스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줄 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과거 베토벤과 괴테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발휘한 바 있지만 이제는 이를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나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독일 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연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이제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모든 도전을 극복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집단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독일도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한국과 독일의 관계 변화를 되새겼습니다. 한때 독일은 한국에게 가르침을 주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한쪽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저는 두 나라가 협력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과 독일의 관계에서 보았던 가장 희망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독일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반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